안녕하세요. 저 협동조합 합회장 장승권이라고 합니다. 뭐 다 아는 분들 들어와 있지만은 또 처음 뵙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인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협동조합 학회 학술 세미나 제 4회차 학술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인사 말을 잠깐만 하고, 오늘은 제가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인사 좀 잠깐 하고 행사 안내를 잠깐 하고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학회가 그동안 다양한 학술 활동들을 해왔어요. 그거는 매년 어떤 학회나 하는 정기 학술 대회가 있고, 그거 띄워주시죠. 아까 그걸 띄워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계속 학술 행사를 해왔는데 작년 이후에 감염병 때문에 덕분에 행사가 좀 질적으로 변화되는 상황을 맞게 됐죠. 그건 모든 학회가 다 마찬가지고,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비대면 학술 행사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거고, 대면을 하게 되더라도 비대면을 꼭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추세, 이 흐름은 어쩔 수 없고, 협동조합 학회 역시도 그 흐름을 이제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인가요? 우리가 학술 세미나를 준비를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벌써 이제 4회차 학술 세미나가 되는데, 오늘 이후에 있을 학술 행사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히 소개를 좀 하고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다음 주가 될 텐데요. 7월 1일 날 이건 좀 급하게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이건 이제 재정적인 지원은 쿠피협동조합 성공회대학교의 교수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지식 컨설팅 주로 하는 협동조합인데, 쿠피협동조합이 지원도 하고 또 기획도 하고 그다음에 성공회대학교에 있는 협동조합 경영연구소에서 같이 공동 주최를 하고, 또 저희 학회에서 함께 하는 특별 세미나를 열 예정입니다. 2시서부터 3시까지 한 1시간 남짓 될 것 같은데요. 제목은 발표하실 분은 엄형식 RCA 학술국장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래서 엄형식 선생이 협동조합의 규범성과 가치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프랑스 프라그마티즘 사회학의 접근법,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조만간 다음 주 초쯤에 제가 온라인 주소랑 알려드리고 그럴 테니까 학회에서 알려드리면은 참가하실 수 있는 분들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서 7월 2일 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회적 경제 주간 행사들이 광주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 광주의 제7회 사회적 경제 통합 학술 대회가 이번에는 사회적 기업 학회 주관으로 기영리 학회와 협동조합 학회, 이 3개 학회가 공동 주최로 열리게 되는데, 큰 주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가치 창출이라는 거고, 여기 이제 대면 행사도 광주에서 열립니다만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벌써 이미 많은 세계 학회가 공동으로 하는 거라서 벌써 이미 많이 홍보가 돼 있을 테지만은 여러분도 시간 내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협동조합 학회에서는 서진선 한남대학 교수가 발표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7월 9일에는 저희 협동조합 학회가 학예 학술대회를 열게 됩니다. 이 학예 학술대회가 가장 중요한 학술대회, 저희 학회 입장에서는 하나인데, 이번에는 1시서부터 5시, 더 6시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오후 내내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또 행사가 벌어집니다. 크게 두 개 세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관 회원이기도 한 여러 협동조합 연합 단체들, 농협, 신협 등 아이쿡, 그다음에 또 한국협동조합 연구소, 모신과 산림 연구소 등, 그다음에 또 중기협동조합 쪽, 그다음에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발표도 하고 토론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큰 주제는 한국 협동조합의 정체성 강화 뭐 이런 주제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7월 15일 날 오늘 4회 이어서 제5회 학술대회를 의료사역의 주제를 갖고 김광묘 박사께서 온라인으로 오늘과 같이 또 세미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월 말에 7월 30일 날 4시부터 5시까지 제6회 학술 세미나는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역할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경란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회장께서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행사들이 대부분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되거나 줌을 통해서 혹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해서 일어나는 행사들입니다. 그래서 댁에서든 직장에서든 시간만 내주시면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좀 참여해 주시고 저희가 계속 학회 이메일 등을 통해 가지고 링크 안내를 할 겁니다. 거기 좀 참여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한 5분 정도 학회 학술 행사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학술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는 이상윤 학회 국제위원장, 현재 성공회대학교 경영학전공 교수로 계시는 이상윤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윤 교수님 이제 시작을 해주십시오. 저는 빠지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금요일 오후인데도요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4회 협동조합 학회 학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는 노동자 협동조합의 노동자 지위에 관련된 것이고요. 이제 발표는 정숙희 박사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지금 현재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계십니다. 그다음 토론에 대해서는요 박강태 회장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일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 연합회에 지금 계십니다. 발표는 한 20분 정도, 토론도 한 5분에서 10분 사이. 그리고 오늘 참여자 분들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줌 회의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말을 하면 좀 이제 혼선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채팅방에 궁금하신 사항들을 올려주시면요. 그 순서에 맞게 이렇게 좀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발언권도 또 누가 독점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미리 좀 생각해 주시고 그 순서에 맞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정숙희 박사님의 노동자 협동조합의 노동자 지위에 대해서 아주 의미 깊은 어떤 토론이라고 발표고 토론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한번 좀 들어보고요. 경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제 그 협동조합에서 같이 이제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그리고 노동자 지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노동법상의 이제 근로자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나라하게 적시를 하다 보니까 좀 글이 많아졌습니다. 원래 PT는 글이 많지 않게 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는 이제 학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작성은 많이 돼 있지만 이제 제가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고요. 또 이제 다 이미 오랫동안 협동조합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은 다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렇게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앞에서 우리 이상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노동자 협동조합 조합원의 이제 노동자 지위에 대해서 오늘 좀 학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제가 4개로 뽑았습니다. 협동조합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이제 형성과 발전은 어떤지,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과 노동자 협동조합, 현재 그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노동자 협동조합을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동자 협동조합의 이제 조합원 노동자 지위는 근로기준법 검토하고 노동조합 검토로 이렇게 간단하게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협동조합의 형성과 발전 역사는 이미 알고 계시는데 다들 보면 이제 외국의 경우만 하시길래 저는 좀 이제 16세기에 우리 이제 그 야두촌에서 일어났던 이제 그 사회계약제라는 거를 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또 다행히 보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협동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이러한 협동 공동체가 어떤 규정 또 이러한 부분으로 정립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이 협동 공동체라는 그 점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협동조합에서 보면은 이제 대부분 19세기 이제 우리 그 농업협동조합 그리고 노동자 협동조합 또 이제 소비자 신용으로 이렇게 발달을 해서, 그렇다면 협동조합이 도대체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라고 했을 때는 이제 경제 성장과 소득의 향상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향상이라는 거에 가장 좀 이렇게 기여를 했다라고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자본과 좀 다른 점이죠. 그리고 이제 노동자 협동조합은 최초 프랑스에서 시작해가지고 프랑스의 자영업자, 일종의 우리로 말하자면 목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작해서 이탈리아, 스페인이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이제 95년도에 ICA에서 이제 협동조합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또 이제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이제 자율적 결사체다라고 정의를 했다라는 것까지 이제 드리고, 그다음 밑에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그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구분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참조해서 조금 더 가미를 했습니다, 여기에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협동조합에 대해서 많이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저희 협동조합 이제 연구가 있어요. 그 연구 그룹이 있어가지고 몇 년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일단 거기서 구상을 해서 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ICA는 이제 협동조합 자료자립 자치를 이제 기본 원칙으로 해서 이제 가치와 윤리적 가치 그리고 이제 7개 운영 원칙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인류의 어떤 시대적 과제를 좀 제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가치나 윤리적 가치 그리고 운영 원칙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시대적 과제로서 도대체 협동조합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그 산업사회가 이제 많이 변경이 되고 있죠. 플랫폼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빈부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협동조합의 역할을 할 것인지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창 계약속을 비롯해서 두레, 품앗이, 개, 향약 등 좀 이렇게 전통적인 협동 공동체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20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그때 일제 개척운동으로 해서 좀 어떤 경제적 자력경쟁이라든지 개몽활동 그리고 이제 민족의식 구축나 또는 이제 조국 해방운동을 연만하는 차원에서 협동조합이 좀 이렇게 활용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정부에 의해서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농협, 수협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협동조합이 설립되면서 일반 협동조합은 설립이 제한됐습니다. 법률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12년도에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협동조합의 기본법상의 노동자 협동조합은 어떻게 되어 있나라고 했을 때 그 특징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2011년도에 이제 손학규위원회에서 발의되고 통과되고 5인 이상 설립이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이제 뭐 사업자, 소비자, 직원, 다중 뭐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협동조합들이 다양하게 설립할 수 있게 됐지만 거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좀 우리 기본법에서 좀 다른 외국과 다른 점은 노동자 협동조합을 사업자 협동조합과 직원 협동조합으로 구분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나라의 좀 특징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노동자 협동조합의 특징으로는 이제 그 노무 제공을 출자로 하는 협동조합으로 조합원 노동자가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운영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증가 목적을 두고 사실은 이제 기본법이 제정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법상에서 보면은 다른 협동조합에서 금지하고 있는 임직원 겸직이 좀 허용된다라는 점, 그리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노동자고 조합원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만이 산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협동조합의 이제 발전으로는 노동자 협동조합 제가 6월 9일 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 서치를 했더니 636개가 설립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재부에서 하는 이제 그 협동조합 실태조사에도 참여를 했는데 사실상 가장 안타까운 게 질적으로 향상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이 어떤 자율적으로 이렇게 그 목적을 잘 달성해서 운영하기보다는 좀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너무 좀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부분들에서 좀 우리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이제 그런 자본을 갖지 못하는 이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질적 향상이 좀 굉장히 좀 아쉬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이제 노동법상에서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노동의 폐단을 좀 최소화하고 조직화를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지금 이제 같이 활동하고 있는 플랫폼 프리랜서 협의회에서도 사회적 협동조합을 특히 노동자 협동조합을 조직하는데 굉장히 활성화하고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이제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 협동조합 이제 조합원의 특징은 출자자이자 이제 노동자라는 이제 그래서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임노동을 기초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노동법상 노동자 지위 문제가 좀 쟁점으로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은 이제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제가 개별법이라고 한 거는 각각의 뭐 농협협동조합이라든지 수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제 법률에 의해서 이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은 제가 보면 조합원 노동자들이라 할지라도 노동법에 포섭되어 권리를 향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협동조합 특히 이제 기본법상에서 직원으로 협동조합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어떤 노동자다 아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법률에서 의도하고 있는 점이나 실제 운영에서 나타나는 근로관계에 따라서 여기 노동자 지위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 사례에서도 보면 노동법상 노동자를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정말 뭐 이렇게 소규모로 협동 조직으로 있는 분들은 이제 노동자로서 적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합원 노동자는 일반 사업장 노동자와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근로계약을 통해서 노무제공 및 임금지급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또 이제 노무 통제권이 없다는 점은 좀 공통적인 반면에 출자 의무와 경영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자 협동조합 조합원의 노동자 지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합원 노동자의 어떤 이중적 이제 그런 법적 지위를 좀 검토할 텐데요. 하나하나 좀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검토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용자와 노동자의 지위를 이제 한번 좀 살펴보다 보면은 제가 8가지를 좀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자 의무를 좀 이행함으로써 근로권을 획득하고 또 근로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지분권을 획득하는 출자 관계와 근로 관계가 동시에 병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협동조합이 법인격을 갖춰서 있기 때문에 조합원 노동자의 소유자 지위는 없습니다. 잠재적인 사용자 지위는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합원 노동자는 주식회사의 물적 재산권에 의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과 달리 인적 결합체가 최고의 지위에 의해서 경제 거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인적 결합체가 경제 활동을 하면 자본적 요소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논의를 하고 같이 학습을 하는 것도 이런 요소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 결합체는 자본적 지분을 본질적인 요소로 하면서 조합원 권리를 갖고 또 협동조합의 담당자이면서 재산권을 공유하기 때문에 조합원 노동자의 출자 지분은 주식회사의 주식과 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분에 대한 조합원의 차분권이 없어서 거래나 거래소 상장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지분권을 가질 뿐이지 사실은 독자적인 지분을 거래 또는 자유로운 양도가 좀 금지되어 있다. 기본법상에 이미 그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사단법인으로서 소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지분권을 가진 출자자에 좀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에 대해서 출자금을 상환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에 불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금지되고 또 협동조합의 채권과 상계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은 유한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출자한 만큼의 유한 책임에 불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지분 보유에 대해 운영 및 출자 배당에 참여할 뿐이지 사용자의 지배권이나 지시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임금은 기본법상 출자와 무관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선배당을 허용을 우리는 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우리 기본법에는. 우리 스페인 법률에 보면 선배당 그 부분들을 이제 문제가 되고 그 허용 이제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선배당 허용 규정도 두지 않았고요. 실제 운영에서도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에서 좀 노동자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조합원 노동자가 경영 통제자로서의 지위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보면은 이제 협동조합을 평등 지배 원칙으로 해서 1인 1표 의결권을 행사하잖아요. 주식과 달리. 그래서 마치 이 협동조합을 다 경영하고 통제자로서의 그 경영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보면은 주식회사의 기관을 두고 통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동조합의 인적 결합체로서 사적 자치가 강하지만 실제는 보면 상법상 주식회사의 기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자 및 배당 제한 등 물적 회사보다 자본 중시를 더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률상 보면 유한회사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운영에 있어서는 주식회사를 더 많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노동자는 상법상 주주총회와 같이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고 실질적인 경영은 이사회에서 하고 200인 이상은 특히나 대의원을 두어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간접 통제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규모가 클수록 노동자는 사실은 근창법에 의한 경영에 참여하는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원 노동자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한 의결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되면. 그래서 조합원 노동자의 통제권은 더욱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실제는 그 조합원 노동자가 경영 통제자로서의 통제권보다는 법률로서 이제 약화시켜 놨기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더 강화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소유의 이중성에 따른 지위는 어떤가라고 봤을 때 자산 소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개인 자산과 공동 자산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개인 자산은 본인이 출자한 것을 말하는 거고요. 공동 자산은 그 협동조합에서 발생한 잉여 이익을 적립하는 적립금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출자한 만큼 출자를 배당하고 또 이제 나중에 본인이 탈퇴할 때는 그 상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 적립금은 배당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적립금은 조합원 배분이 금지되어 있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거는 보면은 실제 이제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 충실의 원칙을 원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조합 또 상법상 동업계약 및 자영업 등과 명확하게 좀 구별되는 협동조합만이 가지는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노동자 지위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그걸 뽑아봤는데요. 독일은 기본적으로 인적 결합을 좀 강조해서 한 명회사나 합자회사를 모체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지위를 부정하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를 모체로 하기 때문에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고, 영국은 사실은 이제 임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다 노동자로 보자라고 해서 노동자 지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임노동 기반의 근로계약 체제의 선택을 법률로 허용하고 있어서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결사체전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법에 버금가는 그러한 법률을 통해서 여기 조합원 노동자들을 기본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국의 법제는 그 노동조합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도대체 그 법률상 어떤 회사를 모체로 하였는지에 따라서 노동자성 여부를 좀 달리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장 노동법의 핵심인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근로기준법을 한번 좀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합원 노동자는 근로관계에 따른 지위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근로기준법 적용이 왜 필요하지? 라고 했을 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면 노동 3권은 물론하고 4대 보험 당연 적용으로 노동자에 대한 각종 보호법익의 수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적용받기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라고 해서 좀 이러한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를 좀 뽑아봤는데요. 그 협동조합과 조합원 노동자 근로관계는 명명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법률에는. 하지만 이러한 그 기본 원칙과 또 이제 조합원 노동자의 상관관계에서 근로제공 의무와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상호구조적 공동체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하는 거지만, 여기에서 현대 그 협동조합은 법률에 의한 사업조직으로 각 의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조합원 노동자가 근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가능하고, 사실은 협동조합의 지휘 감독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 특히 법인격을 부여하고 자본회사를 모체로 해서 사업조직으로 정의했고요, 우리 기본법이. 그리고 기관 설치를 통해서 운영하게 함으로써 사업 운영을 전제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노동자의 간접 통제를 좀 가능하도록 했고, 사업자 협동조합과 구분해서 외국에서 노동자 협동조합 하면 사업자 협동조합을 이렇게 포괄하는 점과는 달리 우리는 이제 그 구분해서 직원 협동조합이라고 했다는 점, 그리고 임금을 선배당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노동자성이 조금 더 강하게 포괄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기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협동조합의 지배지시하에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협동조합과 조합원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로서의 근로관계를 형성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운영 실태에서는 실제 이제 그 협동조합의 지배와 지시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협동 공동체처럼 자발적으로 근로 제공을 해서 자율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에서도. 그래서 그 2가지를 구분해서 우리가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은 어떨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면 근로기준법 제2조 1호의 근로자와 2호의 사용자, 그리고 2조 4호의 근로계약 당사자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협동조합과 조합원 노동자는 근로계약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의 본질적 요소는 노동과 임금을 대가로 제시하고 있고요, 사업주 외에 실제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까지 확대해서 노동자 보호의 좀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주 확대 규정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다 적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근로기준법은 보호 목적의 주체인 노동자 근로계약의 당사자라는 법적 지위를 형성시켜주는 근로계약 주체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자는 이제 약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좀 그 대등한 근로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이 규정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좀 자연인은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내용으로 체결돼서 사용자가 정해준 장소, 시간, 방법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자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용자의 배려 의무라는 게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협동조합, 즉 법인의 배려, 그 조합원에 대한 배려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법률상은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률로 회사라는 무형체의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부여하는 법인과 또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또 유한 책임이라는 이제 내가 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 우리가 주주가 유한 책임을 지는 구조와 좀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무 제공을 출자로 하기 때문에 출자자 노동자로서 조합원 평등의 일 원칙에 의해서 협동조합의 대표가 된다 할지라도 그 임기가 종료되면 다시 노동자를 회귀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개념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은 우리나라는 그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해서 이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했고요. 근데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판례에서는 그동안 근로의 제공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느냐 없느냐 종속성을 그 하나의 학설로 해서 판단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판례도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제 판단을 하다가 점점점 지금은 완화하는 이제 그런 단계로 간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 이러한 종속성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우리 법률에도 없는 종속성이 어디서 왔지? 라고 한다면 독일에서 노동자 개념을 실정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있어요. 독일은. 우리는 근로자 개념을 정하고 있지만 그래서 로마법의 기초에서 근로관계의 본질을 규명하고 근로자 개념을 종속 노동으로 정의했습니다. 독일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법률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판례에서는 여기를 인용해서 판단하고 있고요. 일본은 여기 노동기준법에 보면은 여기는 사업 또는 사무소에서 사용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우리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 여기는 사용되는 자, 그래서 종속관계가 뚜렷하게 일본도 나타나고 있어요. 사용 종속관계를 근로자 개념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용 종속관계를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학설도 이제 좀 이렇게 통설도 여기 이제 판례 입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관계에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근로자 개념에 한계는 없는가라고 봤을 때 이러한 근로자 개념은 과거 우리가 대공장 중심의 제조업이 산업구조의 중심을 차지하던 그런 산업 노동자 모습에서 좀 그 전형을 찾고자 했던 것으로서 현대 기술의 이제 발달하고 ICT가 거기에 융합한 이러한 다양한 고용 형태가 출현되고 있는 노동자의 모습에서는 지금 현재 한계가 있다. 이걸로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사례로 플랫폼 노동자를 이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법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노동자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약자라는 명제에서 사실은 이제 개념을 유지하고 거기에서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이 그 플랫폼 노동자를 사각지대로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좀 달라져야 되는 이제 그런 지점이고, 처음에는 배달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해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배달 노동자를 인정해서 또 산재를 적용시키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완화된 판례로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근로자 개념 현재 종속성이라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이제 사용 종속에서 종속성이 도대체 뭐지? 라고 했을 때 판례에서의 종속성은 우리가 보면 판례에서는 지금 9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9가지를 다 해야지 종속성이 인정된다. 최초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가지만 이렇게 해도 이제 종속성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선이 좀 모호해지는 현대사회 변화에 따라서 종속관계도 좀 모호하고 또 이제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 노동자와 동일한 잠재적 노동자로서 임기 동안 사용자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은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은 사용자를 확대했어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사용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그래서 그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사용자로서 그 임기 동안은 사용자로서 이제 구분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근로자 개념을 확장할 수는 없을까라고 했을 때 현재 ILO를 비롯해서 국제적으로는 이미 근로자 개념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고요. 많은 부분에서 근로자 개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노동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은 근로자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ILO 고용관계 권고라든지 고용관계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부분들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코파, 우리가 노동조합의 국제적 기구라고 할 수가 있는 시코파에서도 조합원 노동자와 협동조합 관계를 임노동 관계로 보아서 노동법 및 사회보험법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이제 노동자 정의로서도 협동조합 즉 기본법상 직원협동조합보다는 넓은 의미의 사업자 노동조합 특수고용 형태 프리랜서가 직원협동조합의 조합원 노동자로 좀 포섭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개념의 확장은 산업구조에 따른 변화에서 그때마다 노동자 개념을 법률로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노사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법 한번 고치려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학을 띄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노동자성을 오히려 인적 종속성이 아닌 임금과 노동이라는 대가관계에서 찾는다면 현행 법률상에서도 노동자 개념 확장은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판례가 사실은 이제 종속성이라는 그거를 좀 바꿔버린다. 판단 기준을 바꾸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노동조합 설립은 그럼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노동자 개념에서 근로기준법보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약칭으로 노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노조법에서 오히려 근로자 개념을 확장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실은 이제 뭐 그 회사에 고용되지 않았음에도 일반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지역 일반 노동조합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실제 이제 그 노조법은 사용자와 노동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조법 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근로자가 아닌 자 또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조법에 가입이 못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그 편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에 있는 이사장도 그 이사장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나왔다 다시 이제 노동자로 돌아오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협동조합은 이제 소규모 출자자고 또 이제 공동체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는 이제 좀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노동자? 아니죠. 자발적으로 하는 공동체 조직이죠.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현대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경영 규모의 확대와 대규모 자본 조달 요구에 따라서 자본 기업형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따라서 한다면 우리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도 설립이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 이제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저희 센터에서 플랫폼 프리랜서 협의회들한테 지도를 할 때에도 사회적 협동조합에 하고 계시지만 노동조합으로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교섭권 같은 것도 그럼 단체교섭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네, 가능합니다. 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서 보면 제가 파란색으로 일부러 놨습니다. 그것만 읽겠습니다.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 뭐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보면은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용자인 협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당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동시에 협동조합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할 수 있는지 좀 오히려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에 협동조합 정관으로 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거기에다가 명시해 놓으면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갈등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거기다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서만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주식회사의 노동자로 근무 중인 우리 사주와 비교하면 우리 사주의 경우 자사주로 한정되고 자사주는 의결권과 배당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협동조합 조합원과는 좀 권리관계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법인인 조합원은 독립된 계산과 책임으로 노무를 전담하지 않고 근로조건 결정, 노동방법, 작업시기, 임금의 지급 등 근로관계에 관해서 노동조합 협동조합이 지배권을 가지고 노무를 제공받는다면 노조법 2조 3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자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제 어떠한 관계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섭을 요구할 때 어디다 요구를 할 거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 교섭권에서 한 번 더 보면 그렇다면 단체 교섭 대상이나 그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대상은 이제 당사자는 조합원 노동자 중에서 선출된 경영진과 노동자를 대표하는 기구에다 하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50인 이상의 그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기업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교섭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노동조합 조직들을 4개로 구성되는 노동자 대표들을 두어서 역할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노동자 중 임원으로 선출된 자는 그 임기 동안 노동자 대의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양 당사자의 역할에 이제 좀 역할을 명확화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노사 간의 이제 교섭이라는 우리가 일반 민간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부분은 아니지만 거기서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단체 교섭 범위는 유럽 각국의 나라들은 임금 근로조건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권리를 비롯해서 사회 경제적 안정을 폭넓은 정책 방안과 실행 계획을 수립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산별노조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협동조합이 산별노조 체제로 갖추어진다면 사실은 우리만의 정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노사정 대화를 좀 이렇게 경사노위에다도 요구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이나 실제 운영 실태에서 조합원 노동자의 근로조건 등의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요구를 민주적인 운영으로 담보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운영하고 있는 만큼 노동조합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제한적인 요구보다는 협동조합 정관으로 교섭 범위를 정하는 것도 좀 상호 갈등을 줄이는 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협동조합이라는 그 부분들에서는 노동조합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끼리 잘하면 되지. 근데 사실은 제가 협동조합 여러 군데를 실제 그 실태를 다 파헤치고 연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보면 돈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부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히려 민주적인 운영을 담보하기에도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 교섭에서 이제 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기업 단위의 임금 교섭을 넘어서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그래서 고용 창출 및 보호 그리고 경로 개발, 뭐 지역 인적 자원 등 각각의 이제 로컬 이제 그런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에서는 산별 노조로서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 좀 이렇게 그런 모체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자영업자로 간주되지만 단체 협약이 조합원 노동자에게 반드시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좀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그리고 이탈리아 특정 조건과 구체적 절차가 좀 충족되는 경우는 법적으로 조합원 노동자의 예외적으로 처우도 합의된 임금을 경영유기 해결을 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출자자로서 조합원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허용해요. 그래서 정관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에 보면 불이익 변경을 할 때 근로자의 이제 과반수 이상의 그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그러한 조항처럼 우리 정관에 그러한 부분들을 두게 되면은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도 잘 유연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여타 기업과 달리 조합원의 공동결정이 필수적 요소잖아요. 근데 자율적 결정을 허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업조직화된 협동조합 형태는 근로조건등 조합원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민주적인 원리를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서 저는 노동조합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단체 행동권을 보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든 협동조합에 단체 행동권까지 가능한가? 라고 했을 때 좀 허용을 하는 게 저는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기업별 노조체제에서 자신이 선출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파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업권은 협동조합이 사업조직화에 대해서 규모가 커지고 좀 자본이 축적되면 사실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말미암아서 갈등 유발이 되고 특정 매딘이 협동조합을 장악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기본법에서는 이제 출자를 제한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그렇게 장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이 뭔지도 내가 조금의 생활을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정 조합원에 이제 의해서 협동조합이 지배되거나 전문 경영인 등에 의해서 민주적 운영의 약화 내지는 차단되는 것을 좀 지나치게 자본기업화되는 그래서 또 지나치게 주주처럼 돼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지금 주식회사도 오히려 소액주주들을 더 많이 참여시키는 그런 법률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조합원 노동자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파업권의 행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협동조합은 언제든지 그 본질을 상실하고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봐요. 100%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경험이 일치하는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또 조합원의 생계수단이 맞물려서 변질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특성상 조합원 노동자에 대한 파업권을 허용하더라도 무분별한 남용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에서도 이제 그 좀 모델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영국은 단체 행동권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파업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가 이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 운영이 잘 돼서 나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좋은 이제 그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섣불리 단체 행동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일들은 좀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렇게 좀 어수선하지만 학습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숙희 박사님 감사합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정부의 비대칭 영역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률과 의료인데요. 특히 협동조합 관련해서 특히 노동자의 지위에 관해서 아주 해석을 잘 해주셔서 오늘 이해가 싹싹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 법률이라는 게 서로 싸움을 유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갈등 수준이 낮으면 이렇게 법률적으로 갈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미국 같은 사회가 가장 갈등 수준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로이어, 즉 법률가들도 많고 법률가들은 싸움이 붙어야지 또 그죠? 예, 먹고 살고. 먹고 사니까요, 그죠? 조금 그런 측면에서 조금 재미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는 박강태 회장님께서 이제 토론을 좀 해주시겠는데요. 박강태 회장님은 아시다시피 이제 해피브릿지 아시죠? 이제 주식회사에다가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제1세대라고 뭐 감히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토론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박강태 회장님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네. 제가 여기 참석한 데는 뭐 그렇게 뭐 공부가 많아서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현장의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숙희 선생님께서 그 노동자 지위에 대해서 다각도로 많은 논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현장을 중심으로 현황이 어떤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 발표 중에 600 그러니까 현재 한 2만 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등록돼 있고 그 중에 노동자 협동조합이라고 등록된 게 한 600여 개 정도 남짓 되는 것으로
그 통계는 나와 있는데 이 관리가 너무 허술하고 또 적정하지 않아서 부정확합니다. 다만 그냥 저희가 추정하건대 한 15% 정도는 전체 협동조합에서 15% 정도는 노동자 협동조합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대략 지금 뭐 비슷하게 그 개점 휴업률이 그 뭐 한 뭐 50% 과하게는 50%도 본다고 하는데 하여튼 상당히 그 운영에 실패한 것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사실 그 노동자 협동조합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데는 뭐 몇백 개 좀 아래쪽 의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노동자 협동조합 연합회에 가입하고 노동자 협동조합이라는 의식과 자각을 갖고 있는 곳은 그 중에서도 많지 않습니다. 뭐 한 5% 10% 이내여서 저희 그 연합회가 뭐 대략 한 정회원 준회원에서 30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노동자 협동조합이 우리나라에서 물론 협동조합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좋은 어떤 결과를 이룬다고 평가하기 어렵겠지만 그중에서 노동자 협동조합도 그렇게 활발하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그 왜 그런가에 대한 좀 자체적인 평가는 노동자 소유 기업 노동자 기업 소유 운동이 노동운동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동자 협동조합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어떤 이념 지향성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노동 운동이나 또는 어떤 사회 지성에서의 어떤 이념 지형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후퇴됐기 때문에 노동자 운동으로서 노동자 기업 소유 운동은 사실 어떤 명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노협하는 데 대한 동기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는 듯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정규 불안정 노동의 입장에서는 노동권을 보호받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권유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라도 그리고 또 젊은 사람일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사대보험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커지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프리랜서 협동조합이 그렇게 생각만큼 그런 불안정 노동자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또 노동자 협동조합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 부담이나 경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담이 생기는데 이 또한 기피 하는 성향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 협동조합이 어떻게 좀 그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심이 많은데 어쨌든 지금 좀 분명한 거는 그 일자리 유지와 관련돼서 어떤 소극적으로 발생하는 수요는 있어 보입니다. 노동자 협동조합이 인수 전환하는 데 있어서 상속자가 없는 기업, 가족 기업이라든가 또는 뭐 자본이득은 축소됐는데 노동소득은 아직은 좀 그 구할 만한 어떤 그런 산업에서의 그런 어떤 소유권 변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좀 특수한 사례 그리고 좀 연구를 함께 해볼 만한 사례가 택시협동조합에 관한 건데요. 아시다시피 그 15년의 첫 사례가 발생해서 지금 이제 그 굉장한 어떤 파행을 겪은 사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는 85개까지 지금 늘어나서 거의 그렇게 한 업종에서 사례가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파급된 사례는 아마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나타나는 사례는 업주 주도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스스로들 사업자로 인식되는 직원협동조합이 아니라 사업자 협동조합으로 인식해서 뭔가 현행법과 괴리되는 어떤 그런 문제를 나오고 한데 어쨌든 현실적인 이해와 법제도와 그리고 이러저러한 어떤 그 기대들이 뒤섞여서 지금 이제 어떤 특수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 어쨌든 저희도 현장에서 이 택시협동조합들과 교류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또 교류하면서 이런 어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도 하고 또 뭐 기회 되면 제가 보고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정도로 토론하고 필요한 경우는 얘기는 토론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강태 회장님 감사합니다. 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좀 우리가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고령 사회가 이제 계속 가속화될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그 중소기업의 경영권 시장, 즉 중소기업들도 이제 매물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건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근데 중소기업은 또 노조 조직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노조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노동자 협동조합이 그런 중소기업의 경영권 시장의 향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조금 궁금하고, 그와 관련된 뭐 법률이든지 또는 뭐 기금, 뭐 전반적인 체제가 있어야지 이제 그런 것도 활성화될 것 같은데,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 또는 이런 방식으로 스무드하게 트랜짓 하면은 전반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박강태 회장님께서 먼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네, 지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IMF 상황에서 한 100여 개 이상의 노동자들이 그 흑자 부도낸 기업들을 인수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뭐 노동자 협동조합법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뭐 남아있는 사례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뭐 당시에는 이제 긴박하게 상황이 긴박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미래에도 그런 그 사업성이 현존하면서 기존 소유자가 계속 그 기업을 경영하기 어려울 때 뭐 결국 두 가지 선택이죠. 다른 자본에게 팔거나 노동자들 인수하거나 또는 뭐 청산하거나 셋 중에 하나일 텐데요. 결국 그 노동자들이 그 소유하는 기업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또는 그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자각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노동운동에서 노동자 소유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의지가 그렇게 많이 형성되거나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IMF 때 했으나 인수하였으나 그것을 지속할 만한 그런 어떤 정신적 또는 이제 실제적인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유화되거나 또는 또 제3자한테 넘어가거나 또는 외부로 자본이 유출돼서 노동자 소유 기업으로서의 어떤 상태가 유지되지 않거나 하는 어떤 그 변질과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좋지만 그럴 수 있기 위한 어떤 그 필요 충분 조건의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뭐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실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주식회사나 협동조합이나 이제 early stage 아주 초기 단계는 뭐 출자자이자 노동자이자 이런 별 구분이 없을 것 같은데, 항상 이제 회사라는 건 잘 되면 잘 될수록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숙희 박사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노동자 조합이 잘 돼가지고 분쟁이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법률적으로 어떻게 좀 뭐 결론이 났는지, 이런 사례, 외국 사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잘 되면 문제일 것 같거든요. 잘 되면은 이제 안 나갈 것 같고요. 소위 말하는 고착화되고 소위 이게 조직이 이너시아에 빠질 것 같은데, 결국 새로운 사람들도 받기를 매우 아마 주저할 것 같고요. 나가지도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왜 잘 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분쟁의 어떤 것들의 사례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숙희 박사님? 네, 제가 이 협동조합을 이제 연구하면서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외국들은 이렇게 격하게 그 노사가 예를 들자면은 갈등을 붙어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코퍼레티즘처럼 이렇게 큰 기업으로 이제 협동조합이 성장하면서 거기는 아예 이제 민간 기업처럼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협동조합으로서의 그 분쟁이 일어나서 그거를 적절하게 잘 해결했다 이거의 사례로 쓰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때도.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아까 우리 박광태 그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택시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개 그룹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국에는. 근데 두 개 그룹을 다 그 속속들이 파헤쳐가지고 그걸 한번 봤어요. 근데 하나는 노동자 협동조합처럼 했고 하나는 사업자 협동조합처럼 하더라고요. 근데 사업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법 위반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자기 소유로 2천만 원씩 내고 들어가서 자기가 그 택시를 가지고 무조건 그 영업을 해요. 그리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이분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예를 들자면은 뭐 무슨 문제가 생기다 그러면 그 차량을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종의 그 개인 택시 내주듯이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건 위법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협동조합하고 좀 이렇게 다툼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거를 막 뭐 외부적으로 이렇게 발현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노동자 협동조합처럼 다들 일명 박계동 씨 있었던 그 협동조합은 잘 아시겠지만 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아까 제가 이제 여기에서 지적했던 특정 몇 인만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알 뿐이지 다른 조합원들은 나도 먹고 살아보자라고 해서 여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정신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본인이 이제 그 확보하지 못하고 들어오니까 사실은 돈 버는 데만 주력하는 이제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나 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여기서 좀 갈등이 심했었어요. 그때 당시도.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갈등을 좀 보고 지켜보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나갔다가 다시 이제 들어오셔갖고 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뭐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봉합이 아니라고 보고요. 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외국은 그렇게 그것 갖고 이렇게 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로 오히려 가고,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외국에서는 오히려 협동조합으로서 그 공제회를 많이 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참여를 해서 오히려 공제회 쪽으로 해서 협동조합과 연합해가지고 이제 그 오히려 사회적 이제 그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인데, 우리는 너무도 조용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인데도 그런 데 대해서 노동조합에서도 별로 나서지도 않고 이제 많이 너무 조용해서 조금 그 아쉬움인데,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협동조합에 대한 정신이라든지 그런 게 제대로 여기에 이제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자 협동조합이 굉장히 이상적일 것 같기는 한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방점을 둬야 될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면은 이제 각각 어떤 게 있을지, 하나는 이제 굉장히 리글한 측면에서, 하나는 아주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전문가 분들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박광태 우리 회장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로 일본에서 나오는 사례인데요. 노동자협동조합을 노동자협동조합 연합회가 사업 모델도 만들고 직접 사업단을 조직해서 전국적인 사업체를 스스로 조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합회 사업을 늘리면서 단위 노동자협동조합을 늘리고, 또 그런 유기적 구조에서 또 어떤 사업 경쟁력을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그런 모델인데요. 지금 한국에서도 사실은 이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컨셉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는 결사된 어떤 사람들의 집단이 예전에 무슨 그 협동조합 경제사 뭐 이런 일제시대 때 그런 것처럼 어떤 노동자협동조합 뭐 인수 전환 설립 지원단 추진단 뭐 이런 것들을 법적인 어떤 기반 하에서 만들어서 하여튼 좀 세게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것들의 어떤 조직 스스로 조직하고 하는 어떤 그런 규모화를 직접 추진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점점 어쨌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고 늘어나고 있는 그 돌봄과 또 사회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오는 어떤 산업적 기회를 이렇게 노동자협동조합을 보다 좀 조직적이고 그 전략을 갖고 늘리는 방법하고 결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점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킹 게스트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가입하기보다는 어떤 사업 모델을 만들고 어떤 전국적 조직화를 직접 만드는 방식으로 어쨌든 좀 전환하는 데 대한 그런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노동자 협동조합이라는 자체가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에 보면 명칭도 직원협동조합이라는 명칭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기재부 이제 안내서에서 뭐 직원협동조합이 사업자협동조합이 이런 걸 나눠가지고 하는 거지, 단지 3분의 2 그 규정만 협동조합 기본법에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유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협동조합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부분들이 협동조합이 특히나 우리가 재정자립이나 이런 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정자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뭐 정부 지원 이거보다는 저는 현장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금 펀드 뭐 이런 거를 노동조합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좀 방안으로 해서 우리가 법률상 그 부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협동조합이 재정 자립을 해 나가면서 아까 박광태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직을 하고 뭐하고 이런 부분들에 그거와 같이 플러스 된다라고 하면 좀 법률이 그쪽으로 좀 더 구체화 시킨다면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제가 IMF 때 노동자 기업 인수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런데 결국은 재정 자립을 못하다 보니까 다들 그냥 뭐 해체 수준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재정 자립이라는 거는 현재 기존의 노조들이 좀 그런 기금 펀드라든지 뭐 예를 들자면은 뮤추얼 에이드라고 그래가지고 공제회식으로 뭐 해서 펀드를 해서 이 협동조합을 좀 이렇게 지원한다든지, 우리는 너무나 정부에서만 받는 그거에 좀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좀 재정 자립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노조와 이 협동조합과 연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구체적 제가 좀 딴 데다 써놓긴 했지만 아직 밝히기에는 조금 그래서 제가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좀 협동조합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법률이 좀 개정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나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적절하게 좀 명확성을 기해서 좀 규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퇴직금 아니면 사회복지기금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그냥 은행에 맡겨놓고 조금 어정쩡하게 운영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뭐랄까 노조나 이런 데가 그죠? 예, 기금화를 한다라든지 그런 전략이 필요해는 보이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아마 그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안 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좀 해결이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노동자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 7월 또 3일에는 또 협동조합의 날도 있고 우리 또 사회적 경제 영역에 연구하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서로 자축을 하시면서요. 다음 주에 광주에서 뵙는 걸로 약속을 하도록 하고, 또 7월 15일에는 또 대표적인 어떤 정부의 비대칭 경력,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또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귀중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